행동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대림동에는 감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의 그 발병률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도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반면에 조현병 같은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좀 더 높지요. 그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심각성도 좀 다양할 수 있겠는데 주요한 증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에서 우울증 걸리기 전에는 재미있게 했었던 활동들이 이제 우울증이 심화되면은 그러한 내가 예전에 느꼈었던 그 활동들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우울증이 깊어지고 심화되면서 만성적인 상태로 넘어갈 수 있고 증상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2030년이 되면은 이 우울증이 여러 정신장애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정신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들 가운데 25% 미만만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 나머지 75%는 어떻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WHO는 5명 중에 1명은 결국 평생 동안 우울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울증은 왜 발생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전쟁과 같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유해물질 오남용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이 심화될 수 있다, 발병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우울증과 성인 우울증 차이가 있겠죠. 네. 우울증 슬프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증상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청소년이 보이는 그 우울증의 증상이 성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가면 우울증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성인은 우울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울증은요, 질환입니다. 아픈 거를 숨길 수 있나요? 못 숨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우울증들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고,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르게 성인들은 나 우울해, 나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건강하게 자신의 병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다수의 청소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지루해, 짜증나, 피곤해 이런 표현들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에 걸려있는 친구들은 그런 어른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죠. 오히려 도움을 거부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서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질환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들이 불안장애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그 약물 오남용과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은 이거 한번 의심해봐라, 이거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책에서 적고 있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 친구가 우울증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책의 저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그러면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 살레시안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들은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으로만 설명을 해본다면, 우울증은 평생 동안 지속될까요? 네,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상담 치료,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 우울증이 완치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울증이 평생 간다 할지라도 그 병증이 심화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우울증 걸리면 평생토록 고민하는 거 아니야?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는 것이죠. 우울증은 연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울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숨길 수가 없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그렇게 우울함 호소하는 아이들한테 너 생각 바꾸면 괜찮아져, 네가 자꾸 우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생각을 좀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 질환이에요. 질환. 아픈 사람한테 네가 마음만 먹으면 감기 이겨낼 수 있어, 몸살 이겨낼 수 있어, 좀 생각을 바꿔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다른 병들은 그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 어떤 외부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그 발병, 4가지 원인, 발병 기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트라우마로도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반드시 트라우마로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약물 치료만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 사실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야, 약 먹어. 약 먹으면 괜찮아지잖아. 약 안 먹었으니까 네가 이러는 거지.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그런데 우울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상담 심리, 상담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통해야지만이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장애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여기 아래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많은 부분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법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와 행복 일기 적기, 뭐 미술 치료, 공감적 소통 연습 등을 적고 있는데, 물론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권성만 교수님이 쓰신 책자들이 몇 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들도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주된 오해와 잘못된 통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제1장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회복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정신질환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또 물론 어떤 병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병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정신질환 발병되면 죽을 때까지 그 병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정신질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 있는 사람도 적극적인 치료 서포트를 받게 되면은 정상인 못지않게 일할 수 있고 사회생활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동반하기 위해서 우리 살레시안들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실 이건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살레시안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고 덕목이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기술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개입 방법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자로서 그들의 정서적, 정신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목적인 구성에야 모순이가 필요하다. 현존할 줄 알아야 된다. 상호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환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우리의 사목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치유한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니 받게 될 그런 차별, 그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런 낙인 효과 없이 그런 청소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방법을 설정을 할 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사례 하나 소개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제가 신월동 필리포 리날리 공제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곳에서 이제 대안학교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이제 저희 대안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이었었고 자해, 문제 행동이 이렇게
발현될 때마다 자해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미 여러 대안학교를 거치다가 이제 저희 대안학교의 바라지에 입학한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수시로 다른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화장실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커터칼로 이렇게 손목도 긁고 이렇게 막 몸 안 보이는 곳을 긁고 주먹으로 벽 치고 막 이런 자해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해 많이 하는 친구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는 칼로 손목도 긁으니까 그어버리니까 두려운 생각 들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를 우리가 보호하는 게 맞나? 교육하는 게 맞나라는 그 의구심이 막 생기는 거 저 안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상담심리대학원 다닐 때였고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봤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해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개입 방향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1년 넘게 저희 학교에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본당에 가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 끝나고 나와보니까 핸드폰에 저희 그 바라지 선생님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사고 났구나 해가지고 본당 이사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그 저희 신월동공식 가보니까 아이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커터칼로 손목 그어서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선생님은 그거 말리다가 그 아이가 휘두른 칼에 선생님도 손 다쳐가지고 피를 같이 흘리고 있고 죽겠다고 옥상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 공동체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광부 전체에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오만 가지 잡생각이 그때 떠올랐어요. 내가 미쳤지. 뭐하러 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나 해가지고 막 제 스스로도 자책하고 근데 어떡합니까? 일단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의 옆에 앉았어요. 피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누구야? 내가 손 좀 잡아도 돼? 근데 말을 안 해요. 잡았죠. 그러면 지혈을 시켰어요. 근데 내려가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이가 불안정하니까. 그냥 그 피가 나는 손목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가 막 무슨 말을 했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해줬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정신줄이 반쯤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그 신월동 아래 그 가정의학과 있거든요. 그 병원 데려가서 이제 꼬매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께 인계를 했죠. 집까지 데려다 줬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돌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니까는 그 어머님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아파서 이런 건데 신부님 잘못 아닙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게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바라지 못 가나요? 묻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저지른 사고 너무 크니까 이제 나는 학교에서 잘리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누구야 병원 가서 입원 치료 받고 호전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때 받아주겠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약물 치료 받고 다시 센터로 저희 바라지 학교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학교에서 따고 해서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지금은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자해도 심하고 그 우울 장애가 굉장히 심했던 그 아이를 그런 것 때문에 내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도 그 아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은 카네이션 보내고 꽃 보내고 이래요. 감사하다고 그때 고마웠다고. 어머님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책 한 권 읽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동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상심리 상담가 혹은 의사 선생님 그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의 방향을 설정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적고 있는 사랑의 동반, 청소년의 마음 돌봄이라는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겠지만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 회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친구들을 현장에서 더욱더 자주 만나게 될 테니 어떻게 동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고 사목터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 잘 동반할 수 있는 우리 살리시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